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가 오늘 열린 두 번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1995년 내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던 전 씨는 24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1일에 열립니다. 시중에 유통되던 친환경 달걀에서 나와선 안 되는 항생제 성분이 검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2년 전 알을 낳는 달걀은 사용하지 말라는 결정만 한 뒤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경북 예천군 의원 9명이 해외 출장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까지 요구했다는 의혹이 이어지면서 이들의 사퇴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 의원들의 외유와 갑질, 음주 운전 등이 꼬리를 물고 있는데 이를 집중 보도합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31년 만에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초안은 우선 전문가들이 인상 범위를 제시한 뒤 노사 대표 등이 구체적인 인상률을 결정하는 두 단계 결정 방식이 특징입니다. 이달 안으로 남북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JTBC 취재 결과 남북 간 JSA 공동근무수칙 합의서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목사 가운데 4명 중 1명꼴로 목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범죄 목사 대부분은 교단으로부터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충남 당진의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문서 파쇄 작업이 한창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 9년째지만 민감한 개인정보가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실태를 밀착 카메라가 취재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네,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법원이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씨는 1995년 내란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지 24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으로 묘사하고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봤다는 증언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매도한 바 있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시각 연희동 전 씨 집의 모습입니다. 낮에는 지지자들이 몰려와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다시 조용해진 모습입니다. 지난해 8월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면서 첫 재판에 나오지 않은 전 씨는 오늘은 독감을 이유로 냈습니다. 전 씨의 변호인은 다음 재판 때는 꼭 나오겠다고 다짐했지만 재판부는 2번이나 재판에 나오지 않은 전 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해서 다음 기일에는 꼭 법정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먼저 윤영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고열 때문에 식사도 못 하시고 기력을. 전두환 씨는 독감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재판은 끝내 열리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야 진행할 수 있는 형사 재판은 그렇게 8개월째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5.18 때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원색적인 말로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회고록에선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사자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자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며 피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8월로 잡힌 첫 재판에선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며 안 나왔습니다. 10월로 연기했더니 이번엔 서울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버텼습니다. 광주에선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는 이유를 댔지만 대법원마저 외면했습니다. 오늘 2차 재판을 앞두고서는 신경쇠약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했다 거부당했고 결국 독감을 핑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측은 다음 재판은 꼭 나올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강제로 끌려 나오는 듯한 모습은 피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믿지 못하겠다며 결국 강제로 법정에 세우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24년 전 골목 성명을 내고 검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했다. 고향에서 검찰에 체포된 바 있는 전 씨. 다음 재판은 3월 11일. 이제 2달 남았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지금
전두환 씨 집 앞에는 김민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지금 뒤에 보면 주변은 좀 조용해 보이는군요. 낮엔 상황이 좀 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전두환 씨 자택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라인드가 쳐져 있는 창문으로는 불빛조차 새어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3시간 전부터 계속 이곳에 서 있었는데요. 집 안에서는 어떠한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 구인장 발부 소식을 전해 들었을 텐데 이에 대한 반응도 물론 아직 없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전 씨 측은 별다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재판을 한 주 앞둔 지난 1일 전 씨를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표현해 논란이 거셌는데요. 오늘은 공식 입장은 물론이고 집안을 드나드는 사람도 아직까지는 없었다고 합니다. 예, 오전에는 전 씨 지지자들이 재판 출석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하던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지지자 200여 명이 이곳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38년 전 일을 광주에서 재판하는 건 마녀사냥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법원이 구인장을 집행하려면 자신들을 밟고 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예. 집회는 오늘 오후 4시쯤 마무리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지지자들이 계속 막아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저희가 조금 전 취재한 바로는 3월 11일 구인장을 집행할 때 지지자들이 문 앞을 가로막으면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혹시 모를 충돌이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경우 법원은 전 씨를 재판정에 데려오기 위해 구인장보다 구속력이 강한 구금영장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전두환 씨가 또 재판에 나오지 않자 광주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더 이상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광주에 와서 사죄하고 온 국민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이 전두환 씨의 사진이 인쇄된 현수막을 짓밟습니다. 청년들은 전 씨를 강제 구인하라고 적힌 종이 비행기를 날립니다. 전 씨가 오지 않겠다고 예고했지만 5.18 유가족과 시민 등 50여 명은 법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끝내 전 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시민들은 법정 안팎에서 분노했습니다. 광주 시민들한테 와서 잘못하고 사죄를 해도 그거 들어줄까 말까 하니. 기자회견과 규탄 성명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광주 시민 김하나는 전두환을 처벌하라! 전 씨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이순자 씨의 망언에 대해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전 씨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재판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비겁하게 도망다니지 말고 떳떳하게 법정에 서서 진위를 가려봅시다. 결국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자 시민들은 환영했습니다. 2달 뒤 전 씨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꼭 보겠다고 다짐하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JTBC 정지명입니다. 예, 전두환 씨는 내란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에 사면됐습니다. 현행법상 규정이 좀 애매해서 전 씨가 사망할 경우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10명 가운데 6명꼴로 전 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국립현충원이랑 그 자리가 있잖아요, 이미지가. 불법적인 행동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참고해서. 국민 60% 이상이 전두환 씨의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 개정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대구, 경북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모두 대통령이 다 그쪽에 붙어 있으니까 맞다고 생각하는. 특별 사면됐으니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26.8%에 그쳤습니다. 법으로 문제가 있다면 문제고 없다 그러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국립묘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형을 받은 사람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습니다. 다만 사면 복권을 받은 경우에 대해선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된 전 씨도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 겁니다. 법보다는 윤리적인 게 뭔지 않을까요? 사면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2017년에 발의됐지만 국회는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활동은커녕 넉 달째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자기 몫의 조사위원을 정하지 못해서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한 지만원 씨를 추천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크게 갈리면서 결국 조사위원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내가 갈릴레오야. 5.18 마패만 들면은 대한민국도 그 아래고 헌법도 아래고 대통령도 숙여. 지지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집니다. 지만원 씨는 5.18은 북한에서 내려온 600여 명의 특수군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지 씨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도 내려진 바 있습니다. 지 씨는 줄곧 한국당 5.18 진상조사위에 참여를 희망해왔습니다. 한국당은 공식적으로는 조사위원 추가 모집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더 추가 모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셔서 하지만 실제로는 지만원 씨 포함 여부를 두고 당내 이견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원 추천이 미뤄진 건 지만원을 포함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 강하게 지만원을 넣으라고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국회 5.18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9월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미루면서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2년 전 여름 닭 진드기를 죽이기 위해서 쓴 살충제 성분이 계란에서 검출됐다는 소식이 우리의 밥상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계란에서 절대 나와선 안 되는 항생제가 나온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계란에 남은 항생제 성분이 인체에 들어오는 것도 그 자체가 문제지만 이 계란에는 항생제가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도 함께 남아있을 수 있어서 불안감이 커집니다. 이런 계란을 생산한 농장 가운데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곳도 있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한국인 한 사람이 한 해에 먹는 계란은 평균 248개입니다. 이틀에 한 개꼴로 먹는 셈인데 이렇게 흔히 먹는 계란에서 항생제가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9월 항생제 계란이 나온 경기도의 한 농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모래바닥에 닭들을 놓아 기르는 방사형 농장입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아 대형 마트에도 납품하고 있습니다. 하루 18,000개의 계란이 생산됩니다. 항생제가 든 계란이 언제부터 유통됐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검출된 항생제는 엘로플록사신입니다. 호흡기부터 소화기까지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항생제는 내성을 우려해 사람에게도 제한적으로 처방하는데 소비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이 성분을 먹게 된 겁니다. 더구나 이런 계란에는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세균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17년 5월부턴 알 낳는 닭에는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농장에선 그해 12월에도 이 항생제를 사용했습니다. 사용을 금지하라는 얘기를 듣지를 못했어요. 산란 중에는 쓰지 말아야 된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지난해 10월과 11월 다른 두 농장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빵이나 과자, 생크림 등 다른 가공식품에도 이들 계란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2년 전 살충제 계란 파동에 이어 먹거리 안전관리에 다시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농장은 재작년 12월 닭들이 호흡기 질환을 앓자 치료 목적으로 항생제를 줬습니다. 수의사 처방을 받은 항생제를 닭들이 먹는 물에 타서 주는 방식입니다. 예, 리포트에서 해당 항생제를 금지했다고 했는데 금지한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 FDA에선 이미 2005년부터 엘로플록삭신 그 항생제 성분을 모든 가금류에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예. 식중독 중에서 항생제 내성이 생긴 살모넬라균이나 캄필로박터균 환자가 늘었는데요. 이 항생제가 그 원인으로 지목이 됐기 때문입니다. 예. 특히 날계란이나 생크림은 가공식품이지만 익히지 않고 먹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알을 낳는 산란계에서는 설파제와 엘로플록삭신 등 8개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엘로플록삭신의 경우 2021년엔 6개에도 금지를 할 계획입니다. 예, 항생제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문제 이게 계속 섭취했을 경우에 내성이 생긴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항생제가 많이 쓰이면 세균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생제 침투를 막습니다. 심지어는 항생제를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기도 합니다. 예. 이미 내성이 생긴 세균이 일반 세균에 내성 유전자를 전달해서 항생제 내성이 점점 전파가 되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내성이 생긴 균을 슈퍼박테리아라고 부릅니다. 항생제가 듣지 않으면 간단한 염증도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농장들에서는
이런 항생제를 다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동물이 아프지 않아도 항생제를 많이 썼습니다. 심지어는 예방용으로 항생제를 섞은 배합 사료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내성균이 생기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산란계처럼 인간 몸에 그대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면 아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단속이라든가 이런 차단은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화면은 이 항생제를 금지한 보고서인데요. 2017년 4월에 만들어져서 5월부터 이 항생제를 쓰지 못하도록 시행하겠다고 한 내용의 예. 보고서입니다. 농장에서는 하지만 아예 전달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취재를 해보니 정부가 양계협회에 공문을 보낸 건 2018년 7월이었고요. 그나마 협회가 농장에 이를 배포하지도 않았다는 게 농장주들의 주장입니다. 잠시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런 잔류 가능성이 큰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 결국 이것을 이제 예를 들면 정부라든가 전문가들이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농축산물 관리 책임이 있는 곳은 농식품부입니다. 하지만 금지 제품을 지정하기만 했고요. 이런 금지 제품을 알리는 일은 제조사에게 떠넘겼습니다. 예. 저희 과에서는 인허가 부서기 때문에 그까지는 저희가 자세하게. 네, 제조업체는 고지 요구는 받았지만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의무는 없다 보니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다 보니 농장은 물론이고 수의사조차 이 약품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과정을 농식품부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번에 성분이 검출된 것은 식약처 조사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 시절 축산물의 생산은 농식품부가, 유통관리는 식약처가 맡게 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농식품부가 유통 단계에서도 이런 상황을 점검할 수 있었다면 생산 단계에서도 보다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화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 말들. 10대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목사들이 내놓은 해명입니다. 저희 JTBC 취재진에서 아동 청소년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79명의 목사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애초 저희 취재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목사들이 그리고 예상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목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1부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지난 6일 경기도 이천의 한 교회입니다. 목사 김모 씨가 설교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복을 받으려면 김 씨는 2016년 14살 중학생을 강제추행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이름을 바꾼 김 씨는 여전히 해당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활동 중입니다. 스스로 어떤 선생님은 그냥 생각으로도 다른 사람을 가내가보는데 반응해본 적이 없나? 13살 미만의 아동을 성추행한 목사의 해명도 비슷합니다. 왜 그런 식으로 사시냐고요? 당신은 그럼 얼마나 깨끗해요? 교회 사택에서 손녀의 친구를 성추행한 목사부터 옛날부터 뭐 이거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가 예쁘다고 그냥 뽀뽀했는 거 그인데 12살 아이를 강제추행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쁘면 안아주고 그런 것이 인간미지 사람 살아가는 세상이지 그 뒤에가 한 번이 그 안아준 것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취재진이 만난 아동 청소년 성범죄 목사들은 대부분 목회 활동을 하는데도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데 그러면은 뭐 전과 있다가 한 번씩 나와가지고 장사를 하면 그 장사 못하는 거예요? 탐사 플러스 이호진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이 얘기는 2부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예천군 의원들의 막장 해외 연수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연수 명목으로 가서 술에 취해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 가자고 요구했다는 것이죠. 연수 비용은 물론 전액 세금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경북 예천군의회 사무실 앞. 취재진은 이른바 막장 해외 연수로 무리를 빚은 의원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자 의장이 막아섭니다. 한 시간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미 2시간을 기다려. 잠시 후 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90도로 머리를 숙여 사과합니다. 자숙하면서
새로운 마음과 지난달 말 예천군 의원 9명은 단기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이 7명, 무소속이 2명입니다. 행선지는 미국 워싱턴과 캐나다 토론토 등. 하지만 공식 일정 3개를 제외하면 나이아가라 폭포 등 모두 관광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음주 추태도 벌어집니다. 술에 취한 박종철 부의장이 가이드에게 주먹을 휘두른 겁니다. 현지 가이드는 의원들이 수시로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에 가자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이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줄을 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나라망신, 국제망신, 전원 의원직에서 물러나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도 예천군 의회에 몰려갔습니다. 적폐 모두 깨끗이 씻어내라! 씻어내라! 예천군 의회 왜 국민 분노하게 하느냐!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예천군의회 부의장은 오늘 자유한국당을 탈당했습니다.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한 채입니다. 무리를 빚은 의원 9명 중 7명이 소속된 자유한국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해외 연수 명목으로 쓴 세금은 6,100만 원입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사실 이번 지방의회 의원들의 추태는 그리 놀랄만한 일도 아닙니다. 각종 비위에 연루되고 의회 폭행과 갑질에 심지어 국민을 들쥐에 비유하기도 했죠. 이런 기초의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과연 세금을 수천억 원씩 써야 하는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공주시 의회 박석순 의원이 눈물을 흘립니다. 공주시와 동료의 물질친정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배우자로서 가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소신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고 박 의원은 자신의 명함 뒷면에 남편 자동차 공업사 광고를 넣었습니다. 박 의원은 공천 당시 상품권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7월 양천구 의회에선 몸싸움이 오갔습니다. 카메라가 녹화를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성 의원을 향해 주먹질을 하거나 의사봉 대신 주먹으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결국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017년엔 이른바 레밍 논란이 일었습니다. 큰 물난리 속 외유 논란이 일자 김학철 당시 충북도의원은 국민을 들쥐의 일종인 레밍에 빗댄 겁니다. 굉장히 많이 좀 편집이 되어진 좀 억울한 그런 기사입니다. 새해 첫날엔 고양시의회 최우석 의원이 면허 정지 수준으로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 보름도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광역 기초의원이 필요하냐는 목소리는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의 광역의원들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5,743만 원이었고 기초의원은 3,858만 원이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31년 만에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각각 추천한 위원들이 모여서 정했죠.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노사가 대치를 하다가 어느 한편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게 관행처럼 굳어졌습니다. 개편하는 전문가들이 우선 최저임금 인상 범위를 정해놓으면 그 안에서 노사 그리고 공익위원들이 구체적인 인상률을 결정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 단계로 바뀐 결정 과정에 대해서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위한 방편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 범위를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노사가 곧장 인상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양측 이견이 너무 크다 보니 제대로 논의도 못 해보고 파행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부터 30년 동안 법정 시한 전에 합의안이 나온 것은 8번밖에 없습니다. 소모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사정 추천을 받은 전문가 9명이 우선 인상 범위부터 정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인상폭 상하안을 정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임금 수준과 기업의 지불 능력, 고용 수준, 경제 성장률 등도 추가로 보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정할 때 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지 감안하겠다고 한 방침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구간이 정해지면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처럼 노사 그리고 공익위원들이 인상률을 확정하자는 겁니다. 위원들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공익위원 추천권을 정부 외의 노사에도 주고 소상공인, 비정규직 출신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명시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달 의견 수렴을 한 뒤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개편안에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폭을 제한해 이른바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공익위원들도 전문가들로 이미 구성되어 있다고요. 또 다른 옥상옥을 만들면 해가지고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할 수가 있다. JTBC 이세누입니다. 통계청이 가계 동향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물리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는 JTBC 보도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과태료 논란에 대해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관료적 사고라면서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강신욱 통계청장은 브리핑을 열고 조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의 자유왕래가 이달 중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의 취재 결과 남북이 JSA 공동근무 수칙 합의서 문구를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76년 이후에 43년 만입니다. 유선의 김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군 관계자는 JSA 공동근무수칙 합의서 문구를 최종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서엔 공동근무 방식과 충돌 방지책, 민간인 방문 시 안전보장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합의서가 마무리되면 JSA 내에선 남과 북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경계병력은 남북에서 각각 35명씩 들어가는데 모두 비무장 상태로 근무합니다. 관광객들도 곳곳을 둘러볼 수 있게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걸어내려왔던 판문각뿐 아니라 지금은 갈 수 없는 북측 지역의 통일각도 갈 수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1973년) 군사정전위원회 건물 앞입니다. 안에서 남북회담이 진행 중인데 이 북한 병사들도 안쪽 상황이 궁금한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제 앞쪽엔 남한 병사가 경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끝쪽에 미군 병사의 위치가 낯섭니다. 군사 분계선에서 거의 한 10m 정도 거의 뒤쪽으로, 이북 쪽으로, 판문각에 가까운 쪽으로 가 있는 거죠. 경계선이 없으니까 판문점에 있는 전 구역은 서로가 아무 곳이라도 다닐 수 있게끔. 이번엔 판문점 북측 구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은 해 적십자 회담이 열렸던 다른 날의 판문각 앞입니다. 남한 병사가 서 있고 그 옆으로 북한 적십자 안내원들이 무언가 들고 이동 중입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사진 속 주인공에게 물어봤습니다. 일단 음료수를 들고 자유집에서 회담을 하니까 그 회담하는 곳에 갖다 주기 위해서 오고 있는 중입니다.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도 자유왕래가 가능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지난 43년간 베를린 장벽보다 더 높게 느껴졌던 이 5cm의 경계석은 이제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렇게 넘나들 수 있게 됩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머지않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높게 평가하고 친서를 공개하는 우호적 분위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다만 트럼프 특유의 허세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로 향하기 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We're negotiating a location. It will be announced probably not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김정은 위원장과 간접적으로 대화해 왔다며 정상회담 장소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북미 협상이 교착에 빠진 상황에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때처럼 일단 장소를 정한 뒤 실무회담을 열겠다는 트럼프의 의지로 읽힙니다. 제재 완화에 대한 입장은 여전했습니다. The sanctions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and they will until we have some very positive proof. 때문에 트럼프의 이날 발언을 협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단순 수사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세 군데의 장소를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말대로 머지않은 미래에 회담이 열리려면 북미 간 간극을 좁힐 고위급 회담 등이 열려야 합니다. 협상 대표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8일부터 15일까지 중동 아프리카 순방이 잡혀 있습니다. 장소가 발표돼도 당장은 협상에 나서기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방송사 경영진과 국정원의 고위층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방송 장악을 위해서 유착한 혐의가
검찰 수사로 드러나서 충격을 준 바가 있습니다. 오늘 김재철 전 MBC 사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마지막 재판이 열렸는데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뼈 빠지게 일한 죄밖에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할 일은 해야 하는 게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MBC는 장악될 수가 없는 회사입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김미화 씨와 김여진 씨 등 특정 연예인들을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MBC 정상화 문건을 받아 시행한 걸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벌인 일로 결론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오늘 열린 결심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국정원과 공모해 언론을 장악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뼈 빠지게 일한 죄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 전 원장 역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방송인에게 재갈을 물리고 방송을 장악하려 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5일에 이루어집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에서였습니다. 요즘은 정치를 하기 위한 인사도 그렇고 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모두 유튜브에서 만나게 됩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대선 불출마 뜻을 다시 밝혔습니다. 언론 인터뷰가 아닌 유튜브 방송이었습니다. 안 되고 싶어요. 네, 안 되고 싶고 선거에 나가기도 싫고 저는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기존 언론 대신 유튜브를 택한 건 파급력 때문입니다. 유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수 5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5일 첫 방송 이후 불과 이틀 만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유튜브 채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젠 현실 정치로 돌아올 시점이 되었다. 내가 그래 판단이 들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구독자는 22만 명, 주로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현역 가운데는 이현주 의원이 구독자가 가장 많습니다. 7만 명을 모았습니다. 유튜브의 국내 이용자 수는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론에 민감한 정치인들 사이에 새로운 소통 창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이렇게 요즘 유튜브에는 누구누구 TV라는 정치인들 채널이 넘쳐납니다. 과거 수백만씩 몰리던 광장 정치가 유튜브로 대표되는 랜선 정치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목사 출신 김대중 의원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1969년 7월 19일 서울 효창공원. 김대중 당시 신민당 의원이 100만 인파 앞에서 삼선 개헌 반대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은 김대중이란 정치인을 대중에 각인시켰다는 평을 받습니다. 박정희죠. 당신은 지금 입으로는 점잖은 소리 뭐라고 하지만 영원히 해놓겠다는 시커먼 법장 가지고 있는 것 다시 아니오. 대중연설은 정치인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이었습니다. 요즘은 선거철에도 대중연설은 사라졌습니다. 여의도 광장은 소셜미디어로 옮겨갔고 유튜브는 단연 접촉면이 넓습니다. 네, 드디어 오늘 이제 5만이 넘었네요.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건 가장 큰 강점입니다. 광장에서 랜선으로 정치 무대가 바뀌며 정치 어법도 달라졌습니다. 헌법이 박정희를 아니요. 강한 어조가 주는 호소력보단 백두칭송위원회 북한으로 보내버리자. 북한에서 안 받습니다. 얘네들 왜 받습니까? 격이 없는 말투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생활 즐거워하냐? 유머 감각이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정치인 한 명을 보기 위해 100만 명이 광장에 모이는 시대에서 100만 유권자를 위해 정치인이 랜선에 접속하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망치를 들고 찾아가 깨버리겠다.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 측으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삼성 에버랜드 협력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노조원은 공포 때문에 한때 휴직까지 했습니다. 검찰이 노조 방해 혐의로 이 업체 인사 담당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에버랜드 사파리월드의 버스 기사인 신승철 씨가 당한 협박입니다.
회사 측은 노조 탈퇴에 대한 회유를 시도하다가도 나중에 나오고 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상처 이런 걸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신 씨의 업무 중 교통사고 이력을 언급하면서 협박을 이어갑니다. 사실 제 여기까지 있는 전에 네가 사고한 건 제 여기까지 나오고. 신 씨가 일하는 CS 모터스는 에버랜드 차량 대부분을 관리합니다. 회사 임원들 모두가 삼성 출신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사실상 에버랜드 자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CS 모터스 직원들은 지난해 4월 삼성 측이 80년 만에 노사 상생을 선언하고 2달 뒤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노골적인 협박이 시작됐던 겁니다. 노조를 나와라. 나와야만 너가 살고 우리 회사가 사는 것이다. 견디다 못한 신 씨는 결국 휴직을 신청했다가 최근에야 복직했습니다. 망치를 들고 널 찾아가서 널 깨서 죽이겠다. 가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두려웠고요. 서울중앙지검은 신 씨를 협박한 사측 인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422일째입니다. 굴뚝 농성이 진행 중인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에선 오늘 작은 식사 바구니에 온 이목이 쏠렸습니다. 최장기 고공 농성을 이어가는 두 노동자들이 먹을 것을 담을 생명줄과도 같은 바구니를 끝내 내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식에 돌입한 노동자들의 건강이 걱정인데 아직 사측과의 협상에는 큰 진전이 없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하지만 줄은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살자고 이러는 건데 그러면 줄이라도 좀 내려주세요. 동료들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믿고 좀 단식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더 잘할게요. 부탁드려요. 노동자 5명의 고용을 놓고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해를 넘긴 협상은 벌써 4차례나 결렬됐습니다. 몸무게가 50kg도 안 될 정도로 건강이 나빠진 두 사람. 동료들은 이들이 하루빨리 굴뚝을 내려올 수 있도록 협상 타결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내용은 새해 들어서 JTBC 뉴스룸이 새롭게 시작하는 뉴스 미션 코너입니다. 많은 시청자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안이라든가 또 제보를 해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 사회부 기동 취재팀 기자들이 이 미션을 안고 현장에 달려가서 직접 확인을 하거나 체험을 통해서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 첫 현장은 이른바 금단의 영역으로 불리는 지하통신구입니다. KT 화재로 통신 대란이 발생하면서 우리 동네 앞은 어떠냐? 내 발밑도 안전한지 궁금하다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국내 언론이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던 통신구 지하 세계를 뉴스 미션에서 처음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는 건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스위치만 누르면 이렇게 불을 껐다가 켤 수도 있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죠. 수도꼭지만 올리면 물이 나와서 이렇게 손을 씻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올까요? 뉴스 미션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수도권의 4차로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도로 밑으로는 통신선이 지나다니는데요. 저희가 이 특수 카메라를 착용하고 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둘러본 땅밑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바닥엔 빗물과 각종 퇴적물이 뻘처럼 쌓여 있습니다. 지금 발이 안 빠져요. 발이 빠지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요? 천장은 뜯겨 나왔고 벽에선 지하수가 끊임없이 쏟아져 내립니다. 물이 계속 새네 저쪽에서.
누군가 버린 쓰레기도 곳곳에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하로 내려와 보니 통신선들이 어지럽게 엉켜 있고 또 물이 제 무릎 높이만큼 차 있어서 넘어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일부 통신선들은 이렇게 물속에 잠겨서 형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고무관 안에 들어있는 건 인터넷을 연결하는 광 케이블입니다. 쇠로 된 상자 안엔 전화를 연결하는 동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위에서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진동이 발생합니다. 이 진동 때문에 통신선이 원래 자리를 벗어나 늘어져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꺾이거나 끊어지면 주변 통신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조심. 이걸 만지면 거짓말이에요. 잘못하면 고장이 날까봐. 이런 통신구가 이곳 하나뿐인지 다른 곳도 비슷한지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다른 지하 세계를 찾아 나선 뉴스미션 취재팀. 지어진 지 50년가량 된 서울의 하수관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역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구정물에서 나오는 황화수소 가스입니다. 곳곳엔 부식된 흔적도 보입니다. 많이 노후가 돼가지고 이쪽으로는 이제 왔다 갔다 안 하고요. 지난번 경기도 고양시 백성역에서도 낡은 온수관이 파열돼 구두 수성공의 목숨을 앗아간 바 있습니다. 이런 지하 시설물을 한눈에 보고 관리할 수는 없는 걸까? 정부는 새로 조성하는 도심엔 땅 밑에 공동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각종 배관이 지나가는 그 위로 화재 경보기와 CCTV도 달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곳이 서울에 7곳뿐이라는 겁니다. 전국으로 따져봐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한 정부도 3D로 된 지하 통합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배관들의 깊이와 폭, 규모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지도가 구축된 곳은 서울과 부산, 수도권 일부 도시에 불과합니다. 낡은 인프라로 불안감이 커지는 1기 신도시는 손도 못 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고발한 땅 밑 세계를 어떻게 보셨나요? 뭐가 어떻게 묻혀 있는지, 잘 관리는 되고 있는지 속속들이 알아야 제2의 제3의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르면 달려갑니다. 뉴스미션 서유정입니다. 예, 오늘 교육부가 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경북 영천에서는 갑작스런 단축 수업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하소연한 부모들에게 비아냥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학교의 교장입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경북 영천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지난달 중순 방학 앞뒤 2주 동안 3시에 끝나던 수업을 1시로 당겨 끝낸다고 공지했습니다. 갑작스런 통보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들의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시 한 수가 일부 학부모들의 단체 카톡방에 올라왔습니다. 시인이기도 한 이 학교 교장이 자신이 쓴 시를 올린 겁니다. 옛날 어머니들이 힘들게 아이를 키웠다는 내용인데 마지막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단축 수업에 우리 애는 어떻게 하냐고 비굴하게 외치진 않았다고 쓴 겁니다. 제목도 복지의 허구입니다. 해명을 듣기 위해 교장을 만났지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것도 아니고 시간을 허비하면서 전부 다 그걸 학교 쪽으로 전부 넘긴다. 학부모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단축 수업에 항의를 하는 엄마한테 비굴하다. 그거는 맞는 어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애태우는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할 교장이 부모들의 걱정을 비굴한 외침으로 깎아내렸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100년 전 2월 8일 조선인 유학생 600명이 식민 지배국 일본의 수도 도쿄 한복판에서 조선의 독립선언을 외쳤습니다. 현장에서 수십 명의 유학생이 일본 경찰에 끌려갔고 모진 고문을 견뎌야 했죠. 같은 해 3.1운동과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범의 도화선이 된 28 독립선언입니다. 당시에 독립선언이 일어났던 제1본 한국 YMCA 건물입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독립운동의 터를 그동안 우리 정부는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야 당시의 일본 지도, 지적도 등을 확인해서 100년 전 독립선언이 이루어진 위치를 밝혀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1919년 2월 8일 오후 2시 도쿄 한복판에선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는 함성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해
제1본 도쿄 조선 YMCA에 모인 조선인 유학생 600명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유학생 수십 명이 체포됐지만 만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관동 대지진으로 YMCA 회관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역사적인 28 독립선언의 흔적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당시 28 독립선언에 참여했던 최승만은 YMCA의 정확한 위치를 동아일보에 회고했습니다. 앞에 대학교가 있었다. 근데 옆에는 시내가 흐르고 근데 다리가 있었다. 근데 옛날 지도 비교해보면 여기에 다리가 있었대요. 1921년 편찬된 지도에도 다리와 대학교 위치가 확인됩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곳이 1919년 2월 8일 도쿄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던 YMCA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출입문이 나 있었고 240제곱미터 규모의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사루 상회라는 세탁업소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28 독립선언터였다는 표식 하나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엉뚱한 곳을 독립선언터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에야 해외 사적지를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겁니다. 조선 유학생들은 갖은 탄압에도 히비야 공원에서 2차, 3차, 4차 독립만세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적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진 독립운동은 세계사적으로도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들의 만세운동은 3월 중순까지 계속됐고 3.1운동과 이후 펼쳐진 상하이 임시정부 출범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네, 28 독립선언은 20일 뒤 3.1운동과 이후 상해 임시정부 출범까지 이어지는 민족 독립운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정부는 10년 전부터 2차례 현지 조사를 했지만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곳 말고도 일본에 있는 다른 독립운동 관련 장소에는 위치를 알아도 기념 표식조차 없다는 겁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홈페이지에 표시된 28 독립선언 장소입니다. 일본 도쿄의 한 대기업 건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28 독립선언이 이뤄진 당시 YMCA 터가 아닌 엉뚱한 곳입니다. 정부는 2009년과 2015년 2차례 현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당시 실제 장소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보훈처 소속 독립기념관 측은 조사단이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재개발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현재 도쿄 YMCA에 28 독립선언 관련 자료실이 있습니다. YMCA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 턱없이 부실한 상황입니다. 독립기념관 수장고에 있는 원본을 받지 못해 복사본만 진열돼 있습니다. 벽 곳곳은 얼룩져 있고 기념비도 정부 지원 없이 YMCA가 자체적으로 세웠습니다. 특히 일본에 있는 다른 독립운동과 관련된 사적지에는 우리 정부가 세운 기념지 표지는 한 곳도 없습니다. 조사가 주로 중국에 집중돼 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뒤늦게 지난해 10월 28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KB국민은행 노조가 내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영업점 수가 가장 많은 국민은행이 총파업을 하는 건 2000년 이후 19년 만입니다. 국민은행 노사는 성과급 규모와 임금 피크제 제도 변경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탈모 증상을 나아지게 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기능성 샴푸의 허위, 과대 광고가 여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조사한 결과 기능성 샴푸 광고 208건 가운데 써서는 안 되는 탈모 방지 등의 표현을 쓴 광고는 111건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법을 위반한 대표적인 표현으론 탈모 방지가 가장 많았고 모발 두께 증가, 빠지는 모발 감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앞으로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1가구 1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합니다. 지금은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될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만 지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중국 공안이 영국의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모조품을 대량으로 유통시킨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상하이시 공안국이 광둥성에 있는 모조품 공장 등에서 관련자 36명을 체포하고 약 20만 개의 부품을 압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미중 무역 협상 재개를 앞두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부각해서 우호적인 협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거란 분석입니다. 뒷동산에
돌아서면 우리말 보일런지 나팔 소리 고요하게. 통기타에 얹어진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무대를 가득 채웠던 가수 김광석 씨. 그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23년이 흘렀습니다. 남겨진 명곡들은 그를 잊지 못한 후배들에 의해서 수없이 다시 불려졌습니다. 권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실 테죠? 제가 김광석입니다. 김광석이 떠난 날 대학로 학전 소극장 무대는 오로지 김광석만을 위해 다시 꾸며집니다. 김광석이 1000번 넘게 섰던 그곳에선 8년째 그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내 노래는 끝나지만 열차 시간 2등병의 편지를 듣고 훌쩍였고 또 하루 서른 즈음에를 부르며 울컥했는데 그 정서는 시대와 세대를 가로지릅니다. 안녕 이라 말하며 호련히 떠나버린 당신께. 어찌 보면 그렇게 김광석은 계속 살아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광석의 이름은 곳곳에서 불립니다. 뮤지컬에서, 영화에서도 만납니다. 근데 광석이 왜 그렇게 일찍 죽었대니? 김광석 선생님 좋아해서 김광석 선생님 음악 많이 듣고. 32의 세상을 등진 김광석. 23년이 흘러도 그의 노래는 옆에서 속삭이듯 여전한 위로를 건넵니다. 나의 노래는 나의 길 나의 노래는 나의 삶. JTBC 권근영입니다. 자신의 몸이 찍힌 엑스레이 사진이 창고에 나뒹굴고 입사할 때 제출한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이 그대로 분리수거장에 버려져 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오늘 밀착카메라는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지난주 저희에게 제보 한 통이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이 환자 이름과 함께 무단으로 방치돼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 현장이라고 합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폐기물 업체가 창고로 쓰던 컨테이너입니다. 물건을 안 찾아가서 제가 열어봤더니만 그 필름지가 폐기가 돼 있더라고요. 봉투 더미에서 나오는 건 다름 아닌 엑스레이 필름. 전신 사진에 환자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동봉 서류에는 나이와 성별, 판독 소견도 담겼습니다. 모두 개인 의료 정보입니다. 봉투를 보면요, 이쪽에 대구, 부산, 울산, 그리고 전북, 김제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온 것들입니다. 찍은 날짜를 보니까 2015년 것도 있는데요. 원래 의료법상 이 방사선 사진은 5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 해당 폐기물을 관리하는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엑스레이 필름 수거 전문이라 홍보하고 있지만 등록된 사무실 주소는 일반 주택입니다. 직원도 대표 1명입니다. 아니 저거 이제 바빠갖고 못 갖고 치워야 되는데 안 치워갖고. 촬영 5년이 되지 않은 필름은 스캔 작업을 위해 가져온 것이고 남은 필름은 나중에 폐기할 거라고 해명합니다. 이걸 한 5년, 10년 가지고 계셔도 되는 거예요? 예, 아무 상관없습니다. 폐기할 때는 폐기했다고 적정 장소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돼요. 실제 엑스레이 필름은 일반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업자들이 처리를 해주면 우리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자기 신경 썼어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보기가 이름하고 뭐 나이하고 이런 게 들어있어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겼지만 병원의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안 버려지고 있다고 딴데 이제 방치돼 있다고 해서 저희도 난감해서. 일부 병원들은 무허가 업체에게 처리를 맡기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돈을 좀 주고 가져오죠, 병원에다가. 돈이 좀 나오니까. 아까비나 회식비 정도 줄 때도 있고. 엑스레이 필름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한 건물 지하의 분리수거장입니다. 수원에 있는 광교 테크노밸리인데요. 제가 들고 있는 게 누군가의 이력서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불과 몇 달 전 이곳에 버려져 있던 거라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는 파쇄를 해서 따로 버려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겁니다. 벌써 제가 목격한 것만 해도 한 3번 이상이 되고, 성인 허벅지 높이에서 그 폭은 한 1m 정도? 통장 사본과 전문 자격증까지 인사 기록이 통째로 버려졌지만 해당 업체 측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파쇄 업체 통해서 그쪽에서 다 파쇄해가지고 버리는 거라든가.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해놓고 보존 연한이 지난 서류를 파쇄합니다. 업체 통해 가서 완전 파쇄, 아무도 못 알아보게 파쇄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담당자가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처벌을 받는 것보다도 더 큰 거는 거기에 소속된 기관이나 업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정보화 시대 문서가 대부분 디지털화되고 있다곤 하지만 함부로 버려지는 개인정보 문서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엑스레이 한번 안 찍어본 사람, 또 이력서 한번 안 내본 사람은 없겠죠. 소중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피는 건 우리 모두의 문제일 겁니다. 1차 카메라 박민규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철의 여인인데 왜 구리로 만들었나요?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그는 언제부터인가 알츠하이머를 앓기 시작해서 대중 앞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가족들 몰래 외출을 나갔다가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은 치매 노인. 그의 노년은 영화로도 제작돼서 시선을 모았죠. 질병은 강인함을 무너뜨렸고 가족과 주변인들은 신화가 된 여인을 더는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은둔 생활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 황혼기로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1994년 로널드 레이건 전 미 대통령은 자신의 질병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피해갈 수 없었던 질병은 알츠하이머. 그의 대응은 은둔이 아닌 드러냄이었습니다. 내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이 병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유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는 알츠하이머 연구를 후원하는 재단과 연구소를 만들었고 이 질병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그의 병명도 같은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10번 넘게 일을 닦고 조금 전 일도 기억해내지 못하는 스스로 칭한 바 민주주의의 아버지. 그는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알츠하이머에다가 독감도 추가됐죠. 1995년 12월 3일,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저는 그날 아침에 뉴스 진행자였습니다. 동도 트기 전에 시린 새벽에 합천 고향집에서 안양 교도소까지 압송되던 날, 그는 단호하고도 당당했던 얼굴을 내보였습니다. 그 전날에 이른바 골목 성명 후에 고향으로 내려가 버린 전직 대통령 전두환. 그때도 그는 당당했죠. 하긴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고 하던 때도 그는 당당해 보였습니다. 차라리 지금도 그렇게 당당하다면. 대처의 길도 레이건의 길도 걷지 못했던 그가 내세운 이유. 알츠하이머란 얼마나 초라한가. 독감이란 또 얼마나 더 구차한가. 하루에 10번 넘게 이를 닦는다는 그에게 동정을 보내기에는 우리의 지난 현대사가 너무나 아팠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해 말에 정부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131명을 관련 기관에서 퇴출했습니다. 학교나 학원으로부터 경비 업무나 게임 시설까지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직업들이 대부분 해당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역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저희 탐사플러스 취재진이 2005년부터 작년까지 아동 청소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목사를 조사해봤더니 모두 79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21명은 여전히 성직자를 자임하면서 목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수감 중이거나 은퇴한 목사를 제외하면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들에게 피해를 입었던 아이들은 8살 신도부터 가정폭력을 피해온 초등학생 그리고 자신의 친딸도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성남의 한 교회입니다. 지하 1층 교육실에서 초등학생들의 성경 공부가 한창입니다. 재밌는 게임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교회 교육 목사 임모 씨입니다. 그런데 임 씨는 지난 2013년 1월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임 씨는 한 교회 캠프에서 8살 여아에게 초콜릿을 주겠다고 지하 기도실로 유인해 문을 잠그고 강제추행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7월부터 현재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보고를 드렸고 그때 이제 담당하신 이제 목사님께서도 젊은들 이제 취재가 들어간 후 지난달 교회 측도 해당 사실을 파악했지만 임 씨는 지금도 교육 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추수감사절 예배를 앞두고 100발의 목사가 직접 신도를 맞이합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환하게 맞습니다. 1920년 세워진 이 교회에서 20년째 담임 목사를 맡고 있는 정모 씨. 그런데 정 씨가 이 교회를 비웠던 때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대법원이 정 씨에게 징역 8월 판결을 확정지었던 때입니다. 2012년 정 씨는 교회 체육대회를 준비하던 13살 여중생 신도 2명을 추행했습니다. 수고비를 주겠다며 사무실로 불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정 씨는 복역 후 다시 담임 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또 그냥 또 사과도 했고 뭐 이제 뭐라 그럴까 뭐 이제 의도적으로 건 아닌데 근데 그 다 원만히 다 끝난 거고 이제 해야 된 거죠. 성추행 사건 이후 바뀐 건 피해자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교회도 교단도 사실상 묵인한 셈입니다. 이 문제는 이 교회, 이 교단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주광역시의 또 다른 교회입니다. 이곳 담임 목사 민모 씨는 지난 2016년 11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도하던 고등학생으로부터 지적 장애를 가진 친구 2명을 소개받은 뒤 노래방과 자신의 차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입니다. 우리 앞에 오는 선생님들은 성이 자유로워요. 모든 사람이 성이 자유롭다고 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지는 한 사람이 그때마다 범죄를 한 번 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저지르는 데이터가 있어요. 실제 정 씨와 임 씨 그리고 민 씨 모두 교단 복귀에 아무 제약이 없었습니다. 탐사플러스 박병현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아동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적 처벌을 받은 목사들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79명에 달합니다. 실형 선고를 받고 지금도 복역 중인 목사들이 25명,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목사들이 23명, 집행유예 28명, 벌금형이 3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목사직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원로 목사가 된 경우가 3명, 그리고 교단으로부터 목사직을 박탈당하는 면직 조치된 경우가 5명이었습니다. 이들 목사들이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아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을 노린 경우가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목사나 목사의 가족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서 보호 중이었던 아이들이 17명, 친딸이나 의붓딸 등 친족이 10명, 이웃 아동이나 무작위로 범행 대상을 찾은 경우가 14명이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지인이 목사에게 위탁한 아동 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경우도 9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의붓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거나 가족을 잃고 친척집을 전전하던 그야말로 갈 곳이 없는 아동 청소년들이었는데요. 이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계속해서 최하은 기자입니다. 목사 안모 씨는 2003년부터 울릉도에서 교회와 함께 40여 명의 아이들이 오가는 공부방을 운영했습니다. 기업과 단체 후원을 받아 언론에도 여러 차례 소개됐습니다.
안 씨는 섬에 30여 개 교회가 모여 만든 기독교 연합회장도 지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이후 안 씨의 행적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쪽에도 좁은 데 갔잖아. 우리 교회 오래 있었는데 그 교회가 또 바깥쪽이 됐다고. 안 목사 오고. 주민들은 안 씨가 7년 전쯤 갑자기 섬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좀 안 좋은 사건이 나가서 착실히 갔어요. 이런 당연히 억울하다 이래 그래. 목사라는 이럴 수가 있나 이러고 몰랐지. 취재 결과 안 씨는 18살 청소년을 여자로 보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모를 잃고 안 씨 가정에 위탁된 아이를 상대로 추행을 저지른 겁니다. 안 씨는 현재 휴직 상태로 목사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의 또 다른 교회. 이곳의 담임 목사 이모 씨는 12살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살고 지난해 9월 출소했습니다. 피해자는 지자체가 이 목사의 가정에 위탁한 아동이었습니다. 이 씨는 교회 안에서 피해 아동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등 약 5년 동안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친부모의 학대로 5살부터 이 씨에게 맡겨졌던 아이는 10대가 되자마자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이 씨는 피해자가 용돈을 요구할 때 범행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군청이 지급하는 양육수당도 매달 챙겼습니다. 지금도 이 씨는 목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10년 동안 30여 명에 달하는 아이들을 위탁받았던 목사 김모 씨. 12살 된 위탁 아동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복역했습니다. 피해 아이는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 김 씨에게 맡겨졌던 상황이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집에 단둘이 있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울면서 저항했습니다. 나는 억울하고 안 한 것을 찍어서 했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가견이야. 김 씨는 취재진을 만난 다음 날 교단 총회에 문서를 보내 자신을 목사직에서 제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탐사플러스 최하은입니다. 예, 관련 소식은 내일도 이어가겠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늘 주제는 커피, 그중에서도 블랙커피에 대한 정보입니다. 블랙커피를 마시면 비만 위험이 커진다. 지난 주말 사이 이런 기사들이 꽤 많이 보도됐습니다. 주요 일간지뿐 아니라 의학 전문지에도 실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된 내용입니다. 커피와 비만의 인과관계는 입증된 사실이 없습니다. 오대영 기자, 이 뉴스의 핵심은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다라는 거잖아요. 네, 서울의료원 연구팀이 발표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블랙커피 역설, 블랙커피의 배신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나왔고 이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연구가 없었는데 잘못 알려진 건가요? 아니면 연구 결과는 있는데 이게 잘못 쓰인 겁니까? 논문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의 일부가 발췌가 됐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용이 좀 왜곡이 됐습니다. 성인 8,659명을 설문한 결과를 종합한 연구입니다. 원문을 보면 설탕과 프림을 넣지 않은 커피를 마신 사람 중에도 비만도 증가가 확인됐다라는 대목이 있긴 합니다. 네, 설탕과 프림을 넣지 않은 커피라고 하면 그게 블랙커피일 테고 이 문장대로라면 블랙커피하고 비만이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긴 한데요.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네. 시럽 등 다른 첨가물들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다.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기사에 누락됐거나 기사 맨 끝에 잠깐 언급이 돼서 혼란을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분만 이제 발췌를 했다는 건데 사실 논문도 오해 소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사자에게 확인을 좀 해봤습니까? 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재밌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이슈가 돼버리니까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커피를 마신 사람을 대상으로 나중에 비만인지 아닌지를 아는 게 아니라 한계가 일단 많은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비만인 사람들의 커피 섭취 여부를 조사한 것이지 커피 섭취로 비만이 된 사람을 연구한 게 아니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이 좀 입증되지 않은 가설을 담는 경우가 있어서 조건들을 자세히 따져보지 않으면 이렇게 왜곡된 사실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도 커피 섭취와 비만율에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국내 연구 결과가 있기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믹스커피 또 설탕 같은 첨가물이 주 원인인 것으로 추측이 됐습니다. 이번 연구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사실 뭐 커피를 하루에 한두 잔 마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도 많고 또 커피 다이어트도 생길 정도인데 저런 보도들만 접했다면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네, 무엇보다도 이 수치 하나만 봐도 이런 보도들이 근거가 좀 불명확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블랙커피 한 잔 100g에 5에서 6kcal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밥 한 공기 210g은 300kcal가 된다고 합니다. 네, 뭐 열량 비교까지 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블랙커피가 비만을 일으킨다는 거는 좀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걸 정말로 과학적으로 이제 밝혀냈다면 파장이 그만큼 크지 않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네. 코펜하겐 의대 연구팀의 해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83,000명의 유전자를 검사해서 비만과의 연관성을 살펴봤습니다. 이때는 비만의 위험이 줄 수 있다는 가설에 접근을 해봤지만 역시나 인과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커피가 비만에 좋다, 나쁘다라는 사실이 입증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지나친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열어보죠. 예, 첫 키워드는 정치는 의리다로 잡았습니다. 정치가 의리라고요? 예. 왜요? 물론 일부 정치인들의 갑질이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예. 유시민 노면재단 이사장은 나는 의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 다 의리예요. 저만 의리 되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들 또 다 의리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렇게 무거운 책임을 저는 안 맡고 싶거든요. 예, 이른바 대선 출마 정계 복귀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예. 유 이사장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유력한 여권의 대선 주자로 꼽혀왔고요. 하지만 본인은 무거운 책임을 맡고 싶지 않다며 대통령 안 할래요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로 다른 데서도 얘기했는데 여전히 좀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공개된 유튜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유튜브는 오늘 공개됐지만 지난달 28일에 녹화를 했습니다. 아, 작년에? 예, 그렇습니다. 예. 작년 12월 28일에 녹화를 했고요. 지난 4일 앞서 공개됐던 알릴레오의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의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의 인터뷰도 사실 같은 날 녹화가 된 겁니다. 예. 단 두 영상을 보면 입은 옷이 세 명이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같은 날 됐고요. 시간도 그런데 오늘 본인의 대선 불출마를 밝힌 것이 2시간 앞서 녹화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슈가 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미리 이슈가 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나는 정계 복귀를 안 하겠다라고 쐐기를 박아서 녹화를 한 겁니다. 유 이사장은 노 전 대통령이 유 이사장에게 정치하지 말고 글 쓰고 강연하라고 조언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 당시에 유 이사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던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은 본인은 옆에서 직접 유 이사장의 말을 봤는데 유튜브에는 잘 영상이 나오지 않았지만 눈시울이 좀 붉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안 하겠다는 유 이사장의 진심이 일단 지금으로선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예, 저기 12월 28일에 녹화한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1월 2일에 신년 특집 토론에 유시민 작가가 나왔는데 그날도 이제 토론 끝난 다음에 굉장히 그것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방청객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슈가 되기 전에 녹화했다고 했지만 이슈가 된 다음에도 자세는 똑같았던 것으로 저는 아무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 예. 다음 키워드를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전당대회는 어렵다로 했습니다. 예. 누구 얘기입니까? 여론조사에서 역시 유력한 야권의 대선 후보로 불려온 황교안 전 총리인데요.
한국당의 전당대회는 다음 달 27일로 잠정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간 헌정 총리의 전당대회 출마설이 많았는데 최근에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헌정 총리의 전당대회 출마를 가장 강조해왔던 것은 자유한국당의 유기준 의원입니다. 예. 근데 유기준 의원은 지금 이미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 출마를 안 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그렇게 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예, 50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당내 한 측근인 A 의원은 제가 물어보니까 아직은 확정이 안 됐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저에게 불출마가 좋겠냐 아니면 출마하는 게 좋겠냐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아, 박성태 기자한테 물어봐요? 예. 예. 뭐라고 대답해 줬습니까? 저는 성적을 미리 가늠하고 행동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으면 출마하는 게 좋겠지만 그건 나는 모르겠으니 그건 알아서 판단을 하세요라고 문자로 예. 답을 했습니다. 문자로요? 예. 예.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답이 있을 수는 없겠군요. 예. 예, 아무튼. 사실 원론적인 대답밖에 할 수가 없어서. 예. 예.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는 중앙일보와의 지난 3일 통화에서 전당대회 출마 묻는 질문에 다음에 기회 되면 얘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여전히 오리무중인데 일단 가능성은 조금씩 작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 안 하려고 하는 걸까요? 나름 박성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표 계산을 해보면 예. 이제 뒤늦게 뛰어들어가지고 혹시나 만일에 안 되면 예. 그 다음에 입을 그 타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예, 정확한 전망이십니다. 실제 그런가요? 제가 얘기한 측근도 여러 번 저에게 뭐 시간이 지날 때마다 예. 하는 게 좋겠냐 안 하는 게 좋겠냐라고 의견을 떠봤고요. 아, 물론 이번에 처음이 아니군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정치인 또 기자에게 그런 의견을 물어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출마는 하고 싶지만 성적표가 좋지 않으면 유력 대선 주자로서의 이미지만 깎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느니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전당대회는 한국당의 경우 당원 투표가 70%를 차지하는 게 지난번까지의 룰이었기 때문에 예. 조직세가 약한 헌정 총리로서는 지금은 불리하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그 추측이니까 본인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를 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국민묘지는 안 간다로 잡았습니다. 아까 이게 잠깐 보도해드렸는데 전두환 씨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최근 전 씨의 측근인 민정기 전 비서관이 오늘 저랑 통화를 했었는데요. 전 씨가 평소에 혹 뒤에 본인이 사망하면 국립묘지가 아닌 전방고지에 묻히고 싶다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전방고지. 예, 그렇습니다. 회고록에도 나와 있는 얘기라고 하는데요. 전 씨가 회고록에 쓰기를 소박한 두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남북 통일이 되는 걸 직접 못 본다면 전방고지라도 100골로 남아서 그날을 지켜보고 싶다라고 말을 해왔다는 겁니다. 예. 최근 이순자 씨가 남편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말해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예. 민정기 전 비서관도 전 씨가 뭐 국립묘지에 가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앞서도 보도가 됐지만 여론조사에서도 국립묘지에 안장되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예. 그 아까 얘기할 때 소원이 두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았던가요, 박 기자가?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뭔가요? 나머지 하나는 아내, 즉 이순자 씨와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싶다라는 게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예. 하지만 무슨 여행을 못하는 금지 규정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국민들의 시선 때문에 못 간다는 건데 이 때문에 부인만 여행하곤 하기도 했습니다. 예. 다만 전 씨는 오늘 광주 법원에 출석해야 되는데 독감 때문에 못 갔고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했고 변호인도 간다고 했기 때문에 3월 11일엔 광주에 가야 됩니다. 예. 뭐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것보다는 나오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그것도. 예.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은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오늘과 비슷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충남 서해안엔 오후부터,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엔 새벽부터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 등으로 내일 오전엔 충북과 영호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거란 예보입니다. 예. 자, 뉴스룸 여기서 마치고 끝나자마자 팩트체크팀과 함께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